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종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에 이제 이쪽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점검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면 업종 상황이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고 하는 NB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4월부터 현재까지 한 12.3% 정도 상승했고 지난 6월 24일 날 이제 YTD 신고가도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P 바이오텍 지수로 볼 수 있는 XBI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이후로 현재까지 13% 지속 상승하면서 네. 미국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 2년 그 NBI하고 XBI ETF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 2년 박스권 고점에서 딱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할 경우 이걸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도 지금 현재 빠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증거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요 학회였던 아스코라고 하는 항암학회가 6월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년 같은 경우 학회 모멘텀 부재 시에 전반적인 섹터 하락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워낙 좋은 회사도 많고 네. 좋은 약도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 간다고 꼭 우리도 가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에 보니까 리스크하고 긍정적인 점은 두 개가 상존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리스크는 뭘로 보십니까? 일단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하고 한국 바이오의 연동성 측면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네. XBI하고 이제 NBI 인덱스를 보시면 국내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하고 정확히 연동됩니다. 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요.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을 연속적으로 성공하면서 네. 최근 코스닥 150 같은 경우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아웃퍼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텍에 대한 빅파마 기술 이전 성과 등으로 굉장히 지금 전통제약사 대비했을 때 좀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 그렇게 큰 이벤트가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힘이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거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을 체크하지 못하신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큼지막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국내에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키트로다라고 하는 항암제를 하반기 임상 3상 결과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허가 신청이 들어가고 내년 허가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천 기술력을 통해서 전 세계 제품이 출시되는 첫 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리스크와 기대감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아스코 학회 종료 이후로 사실상 지난 2, 3년 동안은 네. 7, 8월은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비수기였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와 기대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초에서 뭐 중반을 넘어설 때까지 뭐 글로벌 학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네. 이벤트가 소멸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7, 8월에는 좀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던 때인데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개별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NBI하고 XBI가 지금 전혀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도 지금 비중을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럼 좀 관심 갖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국내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좀 관심 갖자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으로 꼽히고는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요약부터 설명드리면 네. 지금 최근에 ABL 바이오, 종근당,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요 5개 기업이 현재 빅파마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고요. 이 기업들 중 지금 전통 제약사는 종근당밖에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제 연구 자금과 인력들이 충분히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네. 오히려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고 이제 바이오텍에서 오히려 빅파마 기술 이전을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ABL 바이오와 뭐 리가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빅파마하고 굉장히 높은 비율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네. 보통 전체 계약금이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의 경우 빅파마의 기술 이전할 때 5%에서 8% 정도를 받거든요. 네. 근데 ABL이 사노피의 파킨슨병 치료제를 기술 이전했을 때 전체 계약 규모 1.3조 원 중에 무려 7%에 해당하는 9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한 번 주게 되면 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이 지금 글로벌 파마 수준으로 기술 이전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총 2.2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존슨앤존슨에 성공했는데 네. 총 6%에 해당하는 1,300억 원을
반환 의무 없이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네. 또 그간 우리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기술 이전한 이후에 반환을 해주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계약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약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900억, 1,300억까지 네. 들어오는 이유는 또 복수의 빅파마가 같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비딩을 통해서 계약금이 올라가는 경쟁을 거죠. 통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좀 바라보시면 네. 현재도 다른 빅파마가 여전히 검토 중일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이 공시가 나오게 되면 네. 야 우리 이제 뉴스에 공시 떴으니까 팔고 다른 기업 사자. 예전엔 이런 방식으로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계약금이 의미 있는 비율로 들어왔고 또 빅파마가 지금 기술 이전을 해가서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기술 이전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까 독점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팔 수 있고 맞습니다. 경쟁을 하면서 이쪽에 가져갖고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타픽을 꼽으신 게 알테오젠, 하놀바이오파마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알테오젠부터 보죠. 네. 저는 이제 그 연구원님을 자주 뵙진 못했는데 원고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연구원님께서 알테오젠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하셨다고.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여전히 상방을 많이 열어놓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로 데뷔한 이후부터 네. 계속적으로 알테오젠을 탑픽 기업으로 여태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왔었고 이제야 이제 키트루다 피하수화제형이라는 제품이 이제 올해 9월 임상 3상을 종료하고 임상 결과 발표 및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상방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복수의 빅파마가 알테오젠하고 지속적인 기술 이전을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제 숫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현재까지는 상업화 제품이 없는 기업이지만 네네. 올해 9월 달에 키트루다 피하수화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부터는 상업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되거든요. 키트루다는 항암제죠. 맞습니다. 머크가 가지고 있는 항암제. 네, 머크가 지금 1년 전체 매출액이 약 7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무려 50%, 34조 원 정도를 키트루다 한 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항암제는 2028년 특허가 만료되는데 네.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피하 주사로 제형 변경을 하면 특허 연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바이오시밀러는 혈관 주사로 출시되는 데 대비해서 오리지널 회사인 머크는 피하 주사로 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형 변경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 자체가 바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닌겔 같은 형태로 맞는다라고 하면 피하 주사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 맞는 주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들 보셨던 네네. 게 아마 비만 치료제에서 뱃살에 직접 투약하는 방식의 주사제를 이제 일컫는데요. 네. 그게 이제 피하 주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제형만 바꿔도 이게 신약이다라고 해서 특허가 더 연장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제형에 대한 특허는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머크라고 하는 빅파마가 알테오젠과 계약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피하 주사 기술에 대한 그 목적을 총 3가지로 정리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혈관 주사 대비 피하 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환자가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용적으로 입원비가 발생하지 않는 투약이 훨씬 편해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빅파마 입장에서는 제형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해서 특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매출이 아까 50%나 된다는 키트루다를 네. 몇 년간도 독점적으로 우리는 팔 수 있다 이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아무래도 불편한 혈관 주사로 출시되기 때문에 피하 주사가 더 이제 시장을 지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네. 있는 상태고요. 머크가 2028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50%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테오젠 기술로 개발된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은 연간 20조 원까지 판매될 수 있을 걸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지금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앞으로 이렇게 키트루다를 제형을 바꿔서, 그러니까 네. 알테오젠의 기술을 가지고 키트루다를 뭐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이익을 어떻게 받아내죠? 그러니까 뭐 계약과 지금 관련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일단 계약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금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특정 단계별, 임상 단계별이나 허가 완료 시에 이제 성공 보수를 받습니다. 네. 그걸 이제 단계별 마일스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허가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성공 보수가 포함된 개념의 로얄티인 판매 마일스톤을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네. 공시된 내용을 보면 판매 마일스톤이 1.4조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누적 매출액 20조 원에 해당했을 때 7%에 해당하는 판매 마일스톤을 이제 수취하게 되는 방식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머크가 그 약으로 20조 원 벌면 네. 알테오젠이 1.4조 원 정도 가져온다. 네. 네. 그리고 1.4조 원을 다 받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특정 로열티에 해당하는 이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요걸 이제 판매 로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는 성공 보수가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7%보다 낮은 비율로 받을 걸로 보고 있어서 현재 한 3%에서 5% 사이 정도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조 원 이상 팔면 그때서부터는 로열티로 판매액의 방금 전에 말씀한 3, 4% 정도를 알테오젠이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 보수적으로 본다면 보수적으로 3, 4%. 본다면 네. 그건 나중에 또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수출해 놓은 상태라 앞으로 더 기대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목표가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제시하고 계세요? 지금은 보수적 평가를 통해서 이제 4% 로열티를 가정해서 네네. 또 키트루다가 2028년 특허 만료 이후로 시장이 굉장히 슈링킹돼서 2033년에 52%가 감소하는 걸로 추정을 해놨거든요. 네네.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고 지금 머크는 최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머크가 키트루다 피하수 제형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머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경우 연매출 40조 원 중에 50%인 20조만 연간으로 매번 팔아도 네. 알테오젠은 수취하는 금액이 1조 원에 가까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3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치를 대입하면 이제 42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 연구원님의 목표가를 느낄 수 있는 게 앞에서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본 게 목표 주가 30만 원, 지금 현재 28만 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게 보일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머크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느냐 그리고 그게 달성되느냐 이것까지 보면은 알테오젠의 앞으로의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테오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한올바이오파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에는 어떤 이슈가 지금 들어있나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테오젠 다음으로 좀 기대가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모멘텀이 원래 올 하반기 2건 정도 예정되어 있다가 내년 1분기로 다 지연이 된 상태여서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이 기회일 거라고는 보고 있으나 투자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하반기에 기대되는 모멘텀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하방이 아직 조금 이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현재 경쟁사 대비했을 때 가장 유효성이 높은 제품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키트루다처럼 시장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현재 그 적응증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지금 23개 적응증을 요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전으로 현재 치료하려고 시도 중인 상황이고요. 그중에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적응증은 어떤 건가요? 지금 중증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중증으로 근육이 무력해지는 이 희귀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여기서 현재 경쟁사 35조 원 규모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알제넥스가 이미 1조 원 규모의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귀병인데도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큽니까? 아무래도 약가도 연간 20만 달러로 이제 한 2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환자들도 특별한 대안이 없고 자가면역 같은 경우에는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투약을 해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그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임상이나 이런 일정들이 조금 뒤로 밀려 있어서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올 하반기에는 투자를 해야 되고 대신에 내년 상반기로 가면 이슈들이 좀 많으니까 그때는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 사실상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가장 객관적인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바이오텍 중에 단 한 곳도 글로벌 증권사로부터 이제 개별 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미노반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포함해서 15개 증권사가 현재 이미노반트의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연간 매출 컨센서스를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기술의 중요성을 미국의 증권사들 보고서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 파트너사인 이미노반트가 예상 매출액 2030년에 만약에 3조 원 이상을 지금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15%의 로열티를 수취하게 되면 한올은 연간 5천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임상 단계가 아까 어디까지가 있다고 하셨죠? 지금 기존 물질 1401번 같은 경우 네. 3상을 진행 중이고 중증근무력증으로 내년 1분기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 물질은 부작용 이슈가 있어서 네. 후속 물질로 현재 임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1년 내에서 2년 정도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증권사들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효성과 부작용 네. 개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만 잘 나오면 그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노반트는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네. 회사이기 때문에 모 회사인 로이반트가 이미노반트를 알제넥스 수준의 시가총액으로 인수합병시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최소 이미노반트 가치의 절반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뭐 20조 원 이상의 이미노반트가 인수합병되면 한올은 10조 이상 가치를 아까 가질 수도 있다고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뮤노반트라는 네. 회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 회사가 결과가 좋으면 결국엔 그 회사는 인수합병으로 갈 거다. 뭐 네. 기술을 이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값어치가 전부 한올바이오파마가 받을 수 있다. 그 이벤트는 언제쯤 일어날 수 있다고 가능? 일단 지금 후속 물질에 대한 네. 임상 결과 발표가 2년 내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당장은 M&A가 이루어질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노반트가 현재 5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고 15개 증권사가 지금 10조 원의 가치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치까지 최소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내년 1분기까지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존슨앤존슨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그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것도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그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쟁사로서 네. 이제 니포칼리맙이라고 하는 약물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임상을 진행했는데요. 유효성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올바이오파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유는 존슨앤존슨은 실패했지만 이미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을 성공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휴미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1등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해서 현재 27조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네. 여기서 약 30%의 환자가 내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내성 환자 시장만 타겟해도 약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니포칼리맙 얀센 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독점지휘권을 갖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미라는 뭐 이쪽 제약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는 약이기 네. 때문에 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하반기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투자의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서 이제 하반기가 그렇게 뭐 안 좋지는 않을 거야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지노맨 컴퍼니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텍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지금 공시를 했는데 네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임상 결과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기술 이전을 발표하고 바로 상한가를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좋아도 네. 기술 이전과 같은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어떤 계약이 나와야만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입혀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투자 전략은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네. 좀 많이 봐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목표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종목 위주로 좀 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미국의 참생법 이슈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이라고 네네. 하죠.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환자들이 이제 50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투약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항암제를 투약받는 미국 환자들 같은 경우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던 의약품이 중단되진 않을 거고요.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걸로 현재 분석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바로 때문에 끊을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도 수혜가 순차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군요. 일단은 당장 수주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있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네. 오버캐파 이슈도 사라지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엄민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